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전쟁은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시선 하나로 상처가 나고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은 문을 닫는다. 66세 박영자 씨는 그렇게 고요한 전쟁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삶을 지켜냈고 누구에게도 진이 되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아들 내외는 그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엄마, 우리 좀 당분간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동거는 그녀 인생의 지경을 무너뜨리는 성악이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내 집에서 나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갔다 온 채소와 신선한 생선을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영자 씨는 대문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보지 못했던 외제차 한 대가 마당에 주차돼 있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가방과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순간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갑자기 오게 돼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박영자 씨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을 작정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챘다. 혹시 너희 집은? 신재수는 미안한 듯 말했다. 사실 집을 정리했어요. 사업도 힘들고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내려고요. 나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태도는 마치 별표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별표는 식이었다. 게다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자 신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곧해야죠.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요. 그러나 박영자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들이 진심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게 된 첫날부터 이전했다. 이수진은 새벽부터 냉장고를 열며 식빵을 꺼내 토스트를 만들었고 박영자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닌가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박영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빵 몇 조각이 아니라 경계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신재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 수익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고 취업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다. 저녁에 생선을 굽자 신재수는 고기는 없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채수 씨는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그럼 사오면 되겠네? 엄마가 시장 갈 때 한 번씩 사다 놓으면 좋잖아요. 생활비는 내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였고 원하는 음식만 요구했다. 며칠 뒤 이수진은 잠을 보겠다며 나갔고 박영자의 카드로 라면, 과자, 수입 커피를 한 잔씩 사왔다. 이 커피 맛있다던데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이 돈 누가 냈니? 어머니 카드요. 어제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박영자는 다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발을 쳐야 한다. 며느리가 잔을 보겠다며 들고 온 것은 그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뿐이었다. 입에 맞는 과자, 탄산음료, 심지어 박영자는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수입 커피까지. 어머니 것도 샀어요. 이 커피 진짜 맛있다던데 드셔보세요. 박영자는 커피 봉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내 카드로 사온 거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속이 답답했다. 이제 이 집에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손님인 척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그들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생활비는 언제 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일이 안정이 안 돼서요. 신태수는 끝없이 말을 돌렸다. 처음엔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요구는 더 늘어나고 있었다. 하루는 이수진이 전자레인지를 열심히 살피더니 박영자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거 왜 안 켜져요? 어제까진 잘 됐는데. 박영자가 확인해보니 콘센트가 빠져 있었다. 포즈를 꽂자 멀쩡히 작동했다. 고장 난 것도 아니잖니. 근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기능도 많고 어머니도 쓰기 편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바꾸시는 게 어때요? 순간 박영자의 마음이 싸늘해졌다. 지금 쓰는 게 멀쩡한데 왜 바꾸라는 거지? 다음날 저녁엔 신태수가 말했다. 엄마, 이번에 냉장고도 바꿀까? 냉장고. 10년도 넘었잖아. 요즘엔 더 좋은 기능도 많고 엄마도 편하실 거고. 그래. 그럼 내가 사고 싶으면 사. 나는 돈 못 낸다. 아니, 엄마도 같이 좀 보태시면. 박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었다. 이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계산이었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내가 쓰고 싶으니까 바꾸고 싶다고. 신태수는 말문이 막혔고 이수진은 담아난 듯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박영자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다. 우리 진짜 돈 어디서 좀 빌려야 하지 않을까? 카드론 알아볼까? 아니, 그냥 엄마를 잘 설득해보자.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며칠 뒤 아침, 박영자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종이를 들었다가 그대로 두어버렸다. 그건 다름 아닌 주택소유권 이전 동의서였다. 내용은 그녀의 집을 아들 부부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문서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이 녀석들이 이걸 진짜 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방에서 나온 신태수와 눈이 마주쳤다. 박영자가 서류를 흔들자 신태수는 방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엄마 오해하지 마.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미리. 내 허락도 없이? 이걸 미리 준비했다고? 엄마도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이런 거 미리 해두는 게 좋잖아. 그게 누굴 위한 준비냐? 너냐? 나냐? 그 순간 이수진도 밤에서 나왔다. 어머, 그게 왜 거기 있지?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박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서류를 준비했고 이제 자신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내 집에 손대지 마. 다시는 이런 서류 가져오지도 마. 아니면 너희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거다. 이수진은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고 신태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며칠 뒤 박영자는 오랜 친구이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 내 자식이 말이야. 내 집을 자기 앞으로 넘기려 하고 있어? 서류까지 준비했더라. 정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 영자야, 이제는 더는 참지 마. 며칠 후 박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유언장과 재산 이전 금지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녀는 집을 신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딸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집, 이제부터 다 이거다. 내 집에 손대려는 그 누구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수고서는 마치 다 마치지만
그 편이 과연 끝이었을까? 박영자는 거의 내년처럼 고민한 의도에 도망치고 있었다. 가족을 두어보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적을 얻을 것처럼 그는 노력했다. 무슨 수도 쓸 수 없는 곳에서 방해로 자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대에 등장한 그. 지옥에서 리저너를 해보며 더욱 강한 것이 되기 위해 다음을 전해했다. 이제는 정말 잭스넷이 쌓인 요구 85실 내 자리를 착용해야지. 박영자는 가까이서 구워보던 아들의 평화와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것을 지키고자 했다. 그날 밤, 박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 신태수와 며느리 이수진이 마치 주인처럼 누비고 다녔던 집, 이제는 그녀 혼자였다. 마음 한켠은 허전했지만 이상할이 많지 평온했다. 이 조용함이 이렇게 그리운 거였구나. 지선자에 물을 올려두고 따뜻한 차를 우리며 그녀는 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엔 가족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철수가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날, 이 집의 공기도 함께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평온은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우편 안에 낯선 서류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 제목은 거주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예고. 이게 뭐야? 편지를 읽는 박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신태수. 그놈이었다. 떠나간 줄 알았던 아들이 또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내쫓는다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곧장 점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일이 또 시작된 것 같아. 점순자는 예선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언제 올 줄 알았지?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이야. 우리 끝까지 가자.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물러설 이유도 여지도 없었다. 박영자는 점순자와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내용 증명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보냈어요. 제 아들이.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에요. 실제로 법적으로 집에서 어머니를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영희는 여전히 어머니고 이전에도 법적 조치로 방어를 해두셨으니까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절차적으로 번거롭겠지만 저희가 다시 단답 서류를 준비하면 상대 쪽도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영자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기에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공식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유는 경제적 갈취 및 정신적 학대. 이름 앞에 다들이라는 두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신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법적으로 자신을 막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전화도 메시지도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을 찾았다. 한 지역 방송국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제보한 것이다. 노모가 치매 증세로 인해 아들에게 집을 주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퍼뜨리려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방송국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거짓이 드러났다. 해당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사,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온 분입니다. 언론의 문도 닫히자 신태수는 마지막으로 박영자의 집 앞에 찾아왔다. 이거는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다. 단지 그 자신의 몸통이 하나뿐. 엄마, 미안해. 이제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박영자는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귀엽기만 했던 아가, 지금은 처치하고 구겨진 인생을 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 마음을 함부로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신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이 집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날 밤 박영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낯선 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이더라. 하지만 상처를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그 사람을 놓아야 한다. 창밖엔 달빛이 조용히 비쳤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마지막 결심을 적어 내려갔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방문 이후 박영자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더 이상 누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지도 않았고 식탁 앞에서 고기가 없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나흘처럼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침묵 속에도 귀에 맴도는 아들의 마지막 말. 엄마, 이제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자식을 향한 연민과 실망이 뒤엉켜 밤이면 자꾸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이 준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잘한 일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그녀는 내일 아침 작은 정원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잔의 핀꽃 한 송이,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들이 점차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신채수였다. gem지 대신 조심스레 우편으로 보낸 그 편지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나중에 언젠가 정말 내가 바뀌었다면 그때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나 지금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하루하루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작아질 줄 몰랐던 내가 이제야 삶을 배우는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편지를 읽은 박영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젠 진짜 조금씩 회복이 시작된다. 그녀는 밥잠을 쓰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이 일하는 분식집 주소를 조용히 검색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를 몇 개 꺾어 작은 화병에 꽂았다.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어? 다만 그 밥상이 예전처럼 나만 차리는 밥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지. 그녀는 웃으며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삶은 정리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 그 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박영자의 집엔 봄이 찾아왔고 마당의 핀 꽃들은 예전보다 더 화사하게 피었다. 긴 겨울이 지나듯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햇살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신다이가 집에 들렀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이따가 보낸 거래? 태수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손수 적은 편지와 직접 만든 김밥 2줄이 들어있었다. 정갈하게 말아진 김밥엔 정성이 담겨 있었다. 엄마, 오늘 김밥 만드는 법 배웠어요.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아직 모양은 엉성하지만 마음은 담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맛을 따라가긴 멀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언제나 그립고 사랑합니다. 태수. 박영자는 김밥을 한 입 떼어 물었다.
밥알이 퍼져 있었고 김이 약간 질긴 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저녁 신다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가족이라는 말 다시 써볼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박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라는 게 희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티 때문에 끝낼 수도 없는 게 가족이기도 하더라. 며칠 후 그녀는 작은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밥 한 끼 약속한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내가 먼저 성실히 올려놓은 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엄마는 기다리지 않지만 내가 오면 반찬 하나는 더 얹을 수 있다. 엄마. 그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이름은 다시 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다. 이제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다만 조금 천천히 열릴 뿐이었다. 며칠 후 박영자는 작은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바람은 창너머로 포근히 불어왔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카페 입구로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신태수는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엄마, 여기 커피 한 잔 드리려고요. 내가 직접 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향을 맡았다. 어딘가 어설프지만 따뜻한 향기가 났다. 맛있냐? 진짜예요. 진심이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저 바람처럼 조용하고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채수야. 엄마. 너 참 많이 컸다. 신태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의 오만함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딸 신다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태수랑 커피 마셨다. 이제야 조금 우리 가족 간다. 신다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엄마,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바꾸는 걸 거야. 그날 밤 박영자는 오랜만에 툭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온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 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식탁. 그 식탁이 다시 시작된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12부 다시 피어난 신뢰. 태수가 일하는 카페에 박영자는 종종 들르곤 했다. 처음엔 커피가 핑계였지만 이제는 그곳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위안이었다. 카페 한쪽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 그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잔정이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었다.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였다. 박영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이수진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다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이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박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믿고 싶구나. 그녀는 이수진을 카페 자리에 앉혔다. 둘은 뜨거운 커피를 사이에 두고 오래전 못나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신태수는 카페 문을 닫으며 박영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고마워. 뭘 고맙니? 다시 기회를 줘서. 이수진한테도 나한테도. 박영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잦은 거리 위로 카페 불빛이 흐릿하게 퍼지고 있었다.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내가 한 건 너희가 만든 길을 잠시 기다려준 것뿐이지. 채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그리고 오랜만에 셋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거리를 샀다. 삶은 언제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다. 박영자는 그 계절 속에서 다시 가족을 믿어보기로 했다. 13부 진심을 담은 식탁. 며칠 후 박영자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저녁을 준비해보기로 한 것이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하나하나 올라갔다. 시금치 나물, 콩자반,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모든 음식에는 박영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6시 소인종이 울렸다. 신태수와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냄새 너무 좋다. 벌써 군침 돌아.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밥 한 끼 같이 편하게 먹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진심 아니겠니?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소리와 조용한 웃음이 공간을 채웠다. 박영자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내가 원했던 가족. 식사를 마친 후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엔 저희가 차려볼게요. 정말이에요. 박영자는 웃었다. 그래, 그 말. 고맙다.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채수와 이수진이 돌아가고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찻잔을 들었다. 문득 남편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당신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슬픔을 견디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의 자리에 따뜻한 지역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다. 식사고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고 나아가는 것. 그날 이후 박영자의 집은 다시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되었다. 어색했던 공기가 서서히 풀어지고 웃음이 부엌에도 거실에도 조금씩 번져갔다. 신태수는 주말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왔고 이수진은 계절에 어울리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이건 봄나물이에요, 어머니. 시장에서 장 보다가 엄마 생각나서요. 박영자는 그 반찬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손이 앞선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는 별게 아니었다. 동네 소식, 날씨 이야기, TV 드라마. 하지만 그 사소한 말들 속엔 지난날의 오해를 조금씩 덜어내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중 신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예전에 우리가 너무 못났었지? 엄마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박영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등 위에 얹었다. 그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진 않지만 이렇게 너희가 바뀌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조금씩 녹는다. 이수진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늦더라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박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다 기억한 채로 그래도 함께 걷겠다는 거지? 그 말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쌌다. 바깥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박영자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빗소리가 번져갔다. 그날 밤, 박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날의 자신,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어린 태수와 다이,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 선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3일째. 아픔도, 용서도, 다시 웃게 되는 것도. 사진첩을 덮으며 그녀는 느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다시 함께였다.